몇 년 전 어떤 전기차 브랜드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판매량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브랜드는 바로 중국의 비아디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며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정말 멈출 줄 모르는 거인처럼 보였죠. 세계적인 인기몰이와는 달리 정작 중국 시민들은 이 차를 움직이는 관짝이라 부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2025년 현재 중국 전역의 비아디 공식 매장들이 하루아침에 증발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혼란에 빠진 수천 명의 고객들만 남겨둔 채 말이죠. 이 재앙의 규모는 정말 엄청납니다. 보고된 피해자만 10,000명이 넘고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차는 무려 350만 대에 달합니다. 세계 1위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파헤쳐 봐야 할 구조적 붕괴가 숨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대중이 실패를 눈치채기 훨씬 전부터 이미 속에서 따마가고 있었던 것이죠. 몰락의 증거는 소셜미디어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한때 이 브랜드를 믿었던 사람들이 직접 찍은 생생한 영상들이 그 증거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파오루 현상입니다. 중국에서 밤사이에 짐을 싸서 도망가는 소위 야반도주 업체를 일컫는 말이죠.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의 공식 대리점이 고객을 내팽개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S사 매장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책임을 져버리고 있으니까요. 이 S 매장들은 판매부터 부품, 수리, 서비스까지 책임지는 소비자 신뢰를 상징하는 막대한 투자의 결정체였습니다. 고급 백화점에 버금갈 정도로 으리으리했던 곳들이 많았기에 하루아침에 폐업해버린 사실은 지역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대리점들은 그냥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수십억 원의 고객 보증금을 들고 증발해버려 차는 구경도 못한 가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만 대리점이 약 600억 원을 들고 도망쳤을 정도니 이게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이런 동시다발적인 야반도주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 비아디의 유통망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사에 연락해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무관심과 책임 회피뿐입니다. 직원들은 서로 다른 부서로 전화 돌리기 바쁩니다.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는 동안 사람들의 피 같은 전 재산은 공중분해되고 있죠. 미래를 선도한다고 자부하는 초인류 글로벌 기업의 태도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피해 사연 하나하나가 기가 막힙니다. 3년치 보험료까지 선납했는데 몽땅 날려버린 차주도 있습니다. 거액의 계약금을 걸었는데 일주일 뒤에야 회사의 내부 사정이 생겼다는 통보를 받은 기막힌 경우도 있죠. 2주 안에 환불해주겠다던 약속은 온갖 핑계를 대며 몇 달을 끌다가 결국 연락 두절로 끝났습니다. 중국의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은 한 달치 월급이 통째로 허공으로 날아간 것과 같습니다. 지금 비아디 차주 커뮤니티는 이런 제보글로 도배가 되고 있어서 실제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사기인데도 고소조차 쉽지 않습니다. 비아디는 정부가 뒤를 봐주는 소위 국가 대표 기업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중국 전기차 산업의 기형적인 구조를 들여다봐야 답이 나옵니다. 상하이에서 선전으로 이어지는 동부 해안을 따라가 보면 전기차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거대한 산업벨트가 나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심장부지만 공장이 너무 난립하다 보니 심각한 과잉 생산, 즉 오버캐파 상태에 빠진 겁니다. 2024년 기준 연간 생산 능력은 5,500만 대나 되는데 실제로 팔리는 건 2,700만 대 정도뿐입니다. 무려 2,800만 대가 남아돈다는 계산이 나오죠. 공장을 놀릴 순 없으니 팔리지도 않을 유령 재고를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결국 이 차들이 가는 곳은 거대한 전기차 무덤입니다. 드론 촬영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멀쩡한 새 차들이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땡볕 아래서 페인트가 바래도록 몇 달이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동북 삼성부터 산둥성까지 이런 자동차 무덤들이 전국 곳곳에서 흉물스럽게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인 없이 창고에 처박혀 있는 전기차만 현재 350만 대로 추정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 시내를 달리는 모든 등록 차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도대체 왜 안 팔리는 차를 계속 찍어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중국식 GDP 계산법에 있습니다. 지방 관리들에겐 GDP 숫자가 곧 인사고과이자 돈줄이거든요. 수치가 높아야 승진도 하고 중앙정부 예산도 더 타낼 수 있으니까요. 팔리든 말든 일단 생산만 하면 GDP에 잡히는 구조입니다.
통계 수치를 부풀리기 위해 공장을 멈추지 않는 거죠. 경제 지표를 부풀리려고 아무도 안 사는 유령 도시를 지어댔던 부동산 거품 때와 소름 돋게 똑같은 패턴입니다. 전기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큰 건 묻지마식 정부 보조금 때문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자기 지역 브랜드를 만들라고 부추긴 셈이죠. 원래는 세계적인 기업을 키우려는 의도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40개가 넘는 난립한 브랜드만 양산해버렸습니다. 한국은 기껏해야 메이저 회사가 2곳 정도인데 그에 비하면 정말 상상 초월의 숫자죠. 130여 개 기업이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 살아남을 수도 없는 좁은 시장에서 말이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부분 연간 판매량이 20만 대도 안 되는데 이래선 적자를 면할 수가 없거든요. 살아남으려면 제 살 깎아먹기식 덤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처절한 가격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BYD가 가장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력 모델 22개의 가격을 최대 34%나 깎아버린 겁니다. 원래 1억 원 하던 고급차가 순식간에 6,600만 원이라는 헐값에 팔리게 된 셈이죠. 경쟁사들도 어쩔 수 없이 뒤따랐습니다. 지리자동차는 18%를 할인했고 체리자동차는 가격을 거의 반토막 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양쪽이 서로 충돌을 향해 돌진하면서 누가 먼저 핸들을 꺾나 지켜보는 거죠. 차를 팔 때마다 손해를 보더라도 경쟁사보다 오래 버티는 게 목표인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싸움입니다. BYD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가격 인하를 감당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뛰어난 생산 효율성 때문일까요? 진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디런이라고 불리는 약탈적인 금융 구조에 있거든요. 디런은 BYD가 발행하는 일종의 내부 어음인데요. 쉽게 말해 돈은 나중에 줄게라고 적힌 종이 쪼가리입니다. 보통은 은행이 중간에서 지급을 보증해줘서 납품업체들이 떼일 걱정 없이 돈을 받을 수 있게 하죠. 하지만 BYD의 시스템에는 은행이 없습니다. 그저 회사 내부 장부에 적힌 약속일 뿐이죠. 이 시스템에서 가장 위험한 건 빚을 갚아야 하는 시기인 만기일입니다. 일반적인 기업 어음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만기가 돌아오지만 BYD의 어음은 8개월, 9개월, 심지어 12개월까지 늘어집니다. 즉, 부품업체가 오늘 물건을 줘도 1년 동안 돈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이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세계적인 대기업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꼴이죠. 이렇게 쌓인 내부 부채 총액이 무려 76조 원에 달하는데 이건 서울시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회원은 줄고 월세 낼 돈도 없어서 문 닫게 생긴 헬스장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장 살아남으려고 1년치 회원권을 파격 할인해서 팔아치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규 회원들 돈을 일단 당겨 쓰는 거죠. 지금 당장은 현금이 생기겠지만 내년엔 수입이 없을 테니 나중엔 더 싸게 2년짜리 회원권을 팔아야 할 겁니다. BYD가 거대한 회사를 멈추지 않고 돌리기 위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절박한 돌려막기입니다. 속으로는 피를 흘리고 있지만 전속력으로 달릴 수밖에 없어요. 멈추는 순간 회사가 죽으니까요.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재고가 무덤처럼 쌓여가는데 왜 투자자들에게 발표하는 공식 판매량은 여전히 엄청나 보일까요? BYD의 기록적인 판매량 뒤에는 주행거리 0km 중고차라는 기괴하고 기만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갓 나와서 주행거리가 0km인 완전 새 차인데 이미 번호판이 달려있는 차들이죠. 번호판이 있다는 건 서류상 판매 완료됐다는 뜻인데 이 차들은 주인이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꼼수에는 2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을 뻥튀기 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함입니다. 본사는 대리점들에게 말도 안 되는 판매 목표를 강요하고 못 채우면 막대한 벌금을 물립니다. 진짜 손님이 안 사니까 대리점들이 꼼수를 쓰는 거죠. 자기들이 차를 산 걸로 해서 장부상 판매 실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서류상 판매가 조작되면 대리점은 이 새 차를 조용히 중고차 시장에 넘겨버립니다. 이런 사기극을 벌이는 2번째 이유는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써야 할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한테 주는 직접 보조금은 거의 끝났지만 정부는 특정 성장 목표를 달성한 기업한테는 여전히 막대한 지원금을 주거든요. 서류상으로 가짜 판매를 만들어내서 받을 자격도 없는 수조 원의 지원금을 정부에서 타내는 거죠. 그 결과 원래 4,400만 원이어야 할 차가 중고차로 둔갑해 2,400만 원에 팔리는 기이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공공도로를 한 번도 안 달려본 새 차인데 중고차라면서 거의 반값에 팔리는 셈이죠. 중국 정부도 내수 경제가 멈춰선 걸 알고 소비를 살리려고 이구환신 정책을 내놨습니다. 헌차를 주면 새 차 살 때 보조금을 주는 건데 실제 결과는 의도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좋은 새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정부 돈으로 시장에서 제일 싼 모델만 골라 사고 있거든요. BYD의 시거리나 600만 원짜리 초소형 차들만 실제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겉으로는 불경기에도 전기차 판매가 견고해 보이지만 그 속사정은 아주 암울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이익도 거의 안 남는 싸구려 차 판매를 지원하며 기업들 산소호흡기만 붙여놓고 있는 꼴이니까요. 이런 인위적인 생존 방식 때문에 해외 분석가나 똑똑한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 통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금융사기와 산더미 같은 빚을 넘어 거짓 위에 세워진 이 왕국은 이제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건 회사의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바로 자동차의 근본적인 품질과 안전성 결함이죠. 중국 사람들이 SNS에서 BYD 차를 달리는 관짝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제가 된 영상 하나를 보면 한 중국 정비사가 BYD 차 하부를 뜯어보다가 그 안을 보고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 정비사는 서스펜션의 핵심 부품을 들어 보이는데요. 이건 도로 충격을 흡수하고 차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서스펜션이 튼튼하지 않으면 승차감이 불편해질 뿐만 아니라 운전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특히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고속으로 코너를 돌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정비사는 이 중요한 구조 부품의 두께가 고작 성인 엄지손가락만 하다고 지적합니다. 대형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충격적인 원가 절감을 했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는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BYD가 그렇게 차를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버는데 왜 고작 이 부품 하나 더 두껍게 만들 여력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무게를 줄이고 자재를 얇게 만든 대가는 중국 도로 위에서 매일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YD 차량이 가벼운 연속 충돌만으로도 타이어가 터지고 휠이 박살나며 심지어 차체가 주저앉는 영상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라면 연석에 살짝 긁혀 페인트 칠이 벗겨지는 정도에 그치겠지만 BYD 차량은 아예 바퀴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차들은 아주 경미한 충격에도 앞바퀴 2개가 마치 고장난 장난감처럼 바깥으로 꺾여버려 주행이 완전히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부식 문제 또한 차주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새 차를 뽑은 지 고작 6개월 만에 심각하게 녹이 슬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차주는 전문 업체에서 녹 제거 시공을 3번이나 받았지만 프레임 안쪽 틈새에서 계속해서 시벌건 녹물이 흘러나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생산에 쓰인 강철 원자재의 품질이 수준 이하이며 일상적인 주행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기본적인 방청 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차량의 외관 품질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출고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새 차의 도장이 벗겨진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이나 하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린 지 고작 몇 주 만에 폐차 직전의 고물차처럼 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품질 논란은 비단 BYD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샤오미 같은 거대 테크 기업조차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며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흉내내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유명한 레이쥔 CEO는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샤오미의 SU7 모델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SU7의 날렵한 디자인은 호평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포르쉐 타이칸을 그대로 베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가 겉모습은 쉽게 흉내낼 수 있었을지 몰라도 포르쉐가 수십 년간 쌓아온 안전공학 기술까지는 결코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SU7이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고속으로 들이받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샤오미가 그토록 자랑하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충돌하기 불과 2초 전에 경고음만 울렸을 뿐입니다. 차량의 첨단 기술이 막았어야 할 이 사고로 22살의 대학생을 포함한 3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두에서는 더욱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평범한 접촉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SU7 차량이 거대한 불덩어리로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갇힌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급히 달려갔지만 밖에서 차문을 여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SU7에 적용된 전자식 도어 핸들은 겉보기엔 매끈하고 멋지지만 작동하려면 차량의 전력 시스템이 온전해야만 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전력이 끊기자 전자식 핸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비상시에 문을 열 수 있는 수동 장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운전자는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채 불과 몇 걸음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품질 결함이 속출하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국제사회의 거센 견제와 역풍까지 맞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모든 중국산 전기차에 무려 100%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차 가격을 2배로 올려버리는 셈이라 더 이상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승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BYD나 샤오미 같은 브랜드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되는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셈입니다. 미국 시장이 막히자 중국 제조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막대한 재고 물량을 유럽 시장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악성 재고를 헐값에 넘기기 시작하면서 유럽 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90% 이상 폭증했습니다. 저가 전기차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자 결국 유럽연합도 중국 제조사들을 상대로 보조금 조사라는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의 자금 지원을 등에 업은 기업들이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헐값에 제품을 뿌려대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덤핑이란 경쟁사를 시장에서 도태시키기 위해 생산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럽 또한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처럼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 2곳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이제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기댈 곳은 자국 내수 시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셨다시피 중국 내수 시장은 130개가 넘는 브랜드들이 제 살 깎아 먹기식의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1990년대 일본 자동차 산업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당시 일본 역시 미국의 거센 압박과 무역 마찰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품질과 내구성,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쌓는 전공법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도요타의 카이젠, 즉 개선 철학은 끊임없이 작은 부분들을 고쳐나가며 어제보다 더 나은 차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현재 중국 전기차 산업은 잇따른 안전 스캔들과 결함, 그리고 대중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지며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품질이라는 기초 체력 없이는 해외에서 노파망가는 무역 장벽을 뛰어넘을 방법이 전무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대멸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여 개의 브랜드 중 2030년까지 살아남는 곳은 고작 15개 정도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희생양은 이미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WM 모터스 같은 브랜드들도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유럽 시장 공략의 선두주자였던 아이웨이즈조차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대멸종의 소용돌이 속에서 업계 1위인 BYD는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카드, 바로 추가 가격 인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35%나 더 할인을 감행해 고급 모델을 깡통차 수준의 가격에 팔아치우고 있죠. 완전 신차가 같은 모델의 1년 된 중고차보다 더 싸지다니 시장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경영 전략이 아닙니다. 76조 원이나 되는 빚을 갚기 위해 현금을 쥐어짜려는 처절한 몸부림일 뿐이죠. 하청업체에 대금을 못 주면 부품 공급이 끊기고 공장은 멈춰서고 결국 회사는 무너지게 될 테니까요.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 피 같은 현금을 쏟아붓는 이 악순환이 드디어 BYD의 공식 분기 보고서에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분기 BYD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33%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동시에 감소한 건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통장에 남은 현금이 사라져가는 마당에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은 참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2차 시장도 패닉 상태입니다. 중국 전역의 중고차 딜러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신차 가격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후려치면 매장에 있는 모든 중고차의 가치는 박살이 나버립니다. BYD 중고차를 3천만 원에 매입한 딜러가 신차가 2,500만 원에 나오는데 구매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 유명 중고차 딜러는 8개월 넘게 BYD 재고를 한 대도 못 팔았다고 공개적으로 털어놨습니다. 가격 안정성도 신뢰도 바닥이라며 다시는 이 브랜드 차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죠. 부품을 만드는 영세 하청업체들에게 이 상황은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업체들은 오늘 납품한 부품값을 받기 위해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1년 동안 직원들 월급 줘야죠. 원자재 사야죠. 공장 전기세도 내야 하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BYD가 어음을 결제해 줄 때까지 버티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 대출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BYD 같은 거인이 결국 쓰러진다면 수천 개의 힘없는 하청업체들도 함께 나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중국 정부도 드디어 이 혼란을 감지하고 이른바 주행거리 제로 판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제 성장 수치를 조작하는 데 이용된 엄청난 규모의 유령 판매 실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더 중요한 건 최근 정부가 전기차를 더 이상 전략적 우선 산업으로 분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보조금과 모든 전기차 스타트업에 대한 맹목적인 지원 시대가 끝났다는 확실한 신호죠. 이제 제 실력으로 살아남으라는 건데 130개나 되는 브랜드 중 이걸 해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샤오미도 비상입니다. 최근 안전 문제로 1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대규모로 리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리콜이란 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결함을 고치기 위해 차를 공장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조치죠. 창업자 레이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한 달이 창업 이래 가장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저 동정심을 얻으려는 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죠. 이 붕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기업들은 350만 대나 되는 엄청난 악성 재고를 당장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수 시장은 포화 상태고 미국과 유럽의 문은 굳게 닫혔으니 보호 장벽이 낮은 새로운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들은 이제 동남아, 중동, 남미, 그리고 특히 한국을 향해 필사적인 밀어내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BYD는 현재 한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재고를 처리할 결정적인 동아줄로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은 구매력도 높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아주 매력적인 타깃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의 관세 장벽이 최근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세운 것만큼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벌써 BYD의 상륙을 보도하며 가성비 끝판왕 같은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 유튜버들도 이 유행에 편승해서 들어올 중국 차들의 화려한 스펙과 저렴한 가격표를 칭찬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 믿기 힘들 정도로 싼 가격표 뒤에 숨겨진 비용과 어두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가격 뒤에는 안전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원가 절감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모델에서 발견된 고작 엄지손가락 굵기만 한 서스펜션 부품처럼 말이죠. 그 가격 뒤에는 급속한 부식과 페인트 벗겨짐, 그리고 제조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빚더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BYD를 샀다고 칩시다. 2년 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AS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본토인 중국에서도 공식 플래그십 매장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리는데 한국 지점이라고 더 안전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보증 기간 내에 부품 교체가 필요한데 동네 대리점이 이미 문을 닫아버렸다면 여러분은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제조사가 신차 가격을 계속 후려치면 여러분 차의 중고 가치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오늘 4천만 원 주고 산 차가 내년 이맘때쯤엔 중고 시장에서 2천만 원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동차가 스마트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차량 고장은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으로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청두에서 차 안에 갇혔던 운전자, 그리고 목숨을 잃은 대학생들이야말로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전기차 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우리 모두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취해 빚으로 공장을 짓고 유령 판매로 실적을 부풀리며 제 살 깎아먹기식 가격 전쟁으로 서로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시장 점유율 싸움과 허울뿐인 통계에 집착하는 사이 정작 품질과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BYD가 판매량 기준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라지만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1위라는 숫자 뒤에는 76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350만 대의 악성 재고, 그리고 야반 도주하는 딜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조차 달리는 관짝이라 부르며 가족들에게 절대 타지 말라고 경고할 만큼 처참한 품질 수준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싸다면 거기엔 반드시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옛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혁신이 아니라 안전과 품질을 희생해 원가를 낮춘 차라면 그 대가는 결국 소비자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BYD의 공격적인 저가 공세를 매우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의 진출이 국내 제조사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부실한 브랜드들의 붕괴는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국민인 중국인들조차 등 돌린 차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논리적인 이유가 과연 있느냐는 점입니다. 차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몇백만 원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화려한 광고나 유튜버들의 리뷰에 현혹되기 전에 중국 전기차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면의 구조적 부패와 인명 경실을 먼저 고려하십시오. BYD와 중국 전기차 시장의 실체를 심층 분석한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필요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번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야말로 우리가 세계 경제와 뉴스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계속해서 파헤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BYD의 한국 시장 진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중국 전기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늘 정보에 깨어 있으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라며 파격적인 가격의 겉모습보다는 그 속을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에 직결되는 산업 현장의 진실을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